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손인주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담회는 트럼프 관세 전쟁 어떻게 대응하나 하는 주제를 통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식 기반의 공공기업, 사회적 기여와 국가미래전략의 모색을 사명으로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자담회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 현실적 해법을 도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강원택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택 교수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에 이렇게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된 이 주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참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정치적인 위기 상황, 여전히 리더십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되게 이제 거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바뀌었다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혹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질서로 알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관행과 그 환경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차원, 그리고 그로 인한 무역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상당히 심각한 도전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련됐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냉철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이번 세미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귀중한 말씀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 저희 전략원에서 하는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헌과 관련된 행사를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10년 이상 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을 보면서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단순한 무역 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기사로 접하는 대로 미국의 대학 교육까지도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라고 했던 미국의 그 중요했던 가치도 상당한 훼손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의 경우에도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그런 고민도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가 우리 사회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해법과 지혜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손인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미 경험했었지만 일기 때 지금 전 세계가 그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문과 유사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저희들의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 이상의 관세 정책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다양한 경험과 관점 그리고 통찰력 지닌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다 모시기가 힘든 분들인데 아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관계에서 매우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가장 오른쪽 편에 계신 분이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지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 편에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염용섭 전 SK경영경제연구소장이십니다. 그리고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상상 이상의 관세 정책 맞설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분들의 간략한 10분 미만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제가 국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고 그다음에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세계화 체제라고 해야 될지 국제 무역 질서, 저 같은 국제경제 공부한 사람들은 국제 통화 체제 이런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균열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균열이 대균열 정도로 그 균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균열이란 단어를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체제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선순환 그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체제였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체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균열이 좀 생기기 시작한. 근데 지금은 그 악순환 균열이 커지고 악순환 체제 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기축통화 준비자산을 제공했던 나라들이죠. 기축통화국은 그 당시에는 사실 기축통화가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그 기축통화 중심 국가가 그 기축통화라는 자기의 존재를 되게 이제 부담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를 제공해야 되는 나라는 이제 구조적으로 적자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무역 적자가 될 수도 있고 재정 적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어느 쪽이 하나 더 뚜렷하고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 두 개가 되게 이제 부담이 되는 국면이고 그렇게 이제 기축통화국이 어쩔 수 없이 안게 되는 자국 통화의 강세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제조업의 제조 기반의 해외 이전 붕괴 이런 국면들이 어느 시기에 이제 부담 자기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보다 부담이 되고 정치적인 또 그게 아우성이 되고 반영이 되고 그런 국면들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런 정치적 불만과 아우성이 트럼프를 두 번째로 불러낸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를 불러낸 정치 경제적 환경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이기에 임하고 있고 일기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고 뚜렷하게 자기 목적의식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미국을 보면서 관찰하는 용어는 통제입니다. 통제가 귀환했다. 매우 개도국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거 개도국들이 했던 정책들인데 국채를 강제로 안기게 하거나 어떤 정부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시장 질서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뿐만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환율 전쟁 말하라고 고도란 말도 미리 나오는데 그런
그런 구상들을 보면은 매우 개도국적인 그런 사고인데 왜 그럴까? 이 자유경제 소시 그 표상이라는 나라가.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말한 그 균열에서 오는 그 무게가 자연스러운 그런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재정적자의 무게. 그래서 그게 부채 조정이나 부채 무게가 미국이란 나라도 자연스러운 시장 질서에 따라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통제를 꺼내들였다. 통제가 개도국스러운 그런 그 정책 기조가 미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도 저로서는 매우 특이하고 당혹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미국을 보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서강대 임지현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빅티무드 내셔널리즘이 있어요. 빅티무드, 희생자로 각 나라가 희생자 그런 그 사고를 가지면 그 희생자라는 그 빅티무드라는 것이 내셔널리즘에 굉장히 강한 연료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매우 유효한 담론인데, 저는 미국이 지금 자기를 빅티무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나 그런 체제에서 본인들이 과거에는 특권국이고 중심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아까 말한 양극화나 제조 기반이 무너지면서 자기 위상이 바뀐 사람들은 본인들 이제 피해자,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자라는 그 담론이 가장 세계에서 강한 중심 국가의 정치 서사가 된다. 그건 매우 역설적인 거고, 희생자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그 다음에 나온 행동들은 더 거칠고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최근 행동에서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글로벌 불균형 체제의 양축이, 우리나라도 이제 흑자국이지만 가장 큰 뚜렷한 적자국과 흑자국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불균형의 정점, 가장 간결하게 보면 미중 간에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적자국만의 책임도 아니고 흑자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 정도 돼서 글로벌 지금 한 17, 8%까지 이제 그 실물 경제로 성장을 했는데, 이 정도 성장한 나라가 자국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다른 나라 기축통화에 의존하는 경우는 국제경제 어떤 발전사에서 드뭅니다. 근데 중국이 그건 이제 통제경제에서 전환경제에서 이행했기 때문에 갖는 매우 큰 특성인데, 그래서 여전히 위안화는 국제통화로서 아주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이 있고, 여전히 기축통화에 의존하고 결국은 미국의 적자를 이제 양산하는 그런 체제의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상호 의존돼 있다. 그리고 두 개 나라가 정면 대결하면 상호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이거는 적자 흑자국의 공동의 책임이다. 둘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이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서로한테 이제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고, 상호 양보를 노리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결론적으로 이 구조가 큰 체제의 균열이 왔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순한 한 사람의 캐릭터 문제는 아니다. 한 사람의 캐릭터로 보면 되게 쉬운데 그런 구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상수로 보고 있고요. 오래 갈 걸로 보고 걱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재현 교수.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용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굉장히 비슷한 맥을 같이 합니다. 조금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한 8년 정도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이제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국제 무역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아직은 이제 중국하고 2017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발표 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이번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고 중국과의 어떤 마찰도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그 부분을 이제 믿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제는 그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 트럼프의 이
뭐 관세 정책 4월 2일 날 발표가 된 건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이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 모든 맥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트럼프가 지금 이 굉장히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보호무역주의 카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트럼프가 아닌 그 미래의 정권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주제가 WTO의 실질적 탈퇴 한국의 대응인데요. 제 전공 분야는 사실 국제무역 통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무역 통상 쪽에서도 이제 WTO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 왔고 한국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용해 왔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WTO 체제가 이미 사실은 그 효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어떤 어그리먼트 다시 얘기해서 협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협정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 이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분쟁 해결 기구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이미 그 상소기구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켰고 바이든도 상소기구 자체를 갖다가 계속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뭐 절름발이가 된 상태였던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의 이번에 이제 발표된 정책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WTO 체제의 아주 근간인 프린시플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관세 정책 발표를 위해서 WTO 탈퇴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죠. 이제 여기에 상호주의, WTO의 상호주의라는 거하고 뭐 상호주의 관세,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는 좀 상당히 다른데요. 근데 약간의 이제 그 내용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상호주의라는 게 WTO에서는 그 협상 참여국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장 접근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다자적인 관세 협정 인하를 이제 해왔던 거죠. 뭐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가 이제 발족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가 WTO 가입국이면 관세를 이제 부과할 때 어떤 특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이제 아까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그 관세죠. 그 관세를 모든 WTO 가입국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거는 비록 보편 관세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협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미니멈 관세를 10%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협정 위반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른 관세를 갖다가 부과한 겁니다. 수십 개 국가에 어떤 국가는 25%, 30 몇 %, 지금 뭐 중국과는 뭐 150%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지속하겠다는 거를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그 WTO를 미국은 탈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는가? 1기 때는 사실 이걸 살펴보면 이게 사실 제가 7년 전에 이용했던 이제 그래프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이제 나온 그래프입니다. 이제 그 WTO에 중국이 2001년에 가입을 했는데 빨간색 선은 그 미국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전체 고용 비중입니다. 빨간 색깔이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져 오긴 했지만 중국의 WTO 가입 직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중국이 얼마나 페니트레이트 했는가가 푸른 색깔로 보여주는데 WTO 가입 이후에 그게 굉장히 가속화되는 걸 보여주고 이 논문은 결국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감소가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 탓이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키인데 그때는 그래서 중국 때리기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제 정당화되고 또 실질적인 이슈가 된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순수출의 이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국이었죠. 지난 한 4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 최근에 그리고 특히 무역 적자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이게 지금 매해 적자인데 매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그리고 또 하나는 WTO 발족기구의 그 가속화가 엄청 빨라졌고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또 빨라진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아까 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무역 적자라는 것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에서 미국이 빚을 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채무국이 돼온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채무 국가 채무로 보건 아니면 이제 총 채무로 보건 이제 100%를 넘거나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기축통화국이니까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지 않은 수준까지 이제 온 거죠. 뭐냐? 만약에 그 빌린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이자만 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빚을 갖다 안 내고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그리고 한 연 2%라고 하면 미국의 생산성 증가가 모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결국 한 2%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모든 생산성 상상에서 오는 모든 개인을 빚 갚는 데 다 써야 돼. 빚도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 내는 데만 다 써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커진다, 빚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미국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 차관님 말씀이시고, 저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디멘션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무역 통상 쪽 부분이니까 요 페이지라고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호 관세가 25%가 부과된 상황이고 이제 보편 관세는 10%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10% 이하로는 이제 관세를 낮춰지지 않겠다는 이제 선언인 거죠. 10%까지만 거의 그 근처까지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 있으면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더 관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만약에 신속하게 굉장히 공격적인 협상을 통해서 보편 관세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으면 이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트럼프 1기 때의 대중국 관세가 한국 경제, 한국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결국 WTO 체제가 실질적인 마비를 넘어서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는 한국은 어차피 이게 혼자 미국이나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이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이런 이제 거대 FTA는 CPTPP 가입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이 여기에 이제 맹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입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우린 생존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CPTPP는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한 리딩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세계 무역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지금 10대 교육국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고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이제 세계적 과잉 생산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최대 시장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 과잉 생산 문제는 아주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한국이 적절히 좀 지나친 어떤 덤핑이나 이런 거는 막아낼 수 있는 거를 훨씬 강화시켜 놔야 된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김 차관님과 박 교수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제가 제 발표가 아마 잘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얘기는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트럼프 관세가 한국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안보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저희 팀에서의 관점은 이런 보호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이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올 어떻게 보면 지진과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이제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 훨씬 더 아주 블런트한 형태로 등장을 했지만 유럽 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보호주의, 또 차기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할 그런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는 아마 주기적으로 찾아올 거다. 마치 지진과 같이 기술 보호주의, 환경 보호주의, 기후변화 보호주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가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한국 경제의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 왜냐, 이런 지진이 왔을 때 단순히 산업이 피해를 보고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고용시장, 그다음에 불평등,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찾아오는 보호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 발표를 분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트럼프 관세, 4월 2일 발표된 관세, 지금 유예되긴 했지만 그 관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 현재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UN 컴트레이드 데이터를 2024년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거기서 1386개의 품목을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이 수입 수요 탄력성이 유의하게 측정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탄력성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계산이 어려워서 빼고 1386개의 품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를 차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25%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되거나 또는 차등 관세가 부과된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의 총 수출액은 785억인데 이게 이제 UN 컴트레이드 데이터와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는 약간의 그 갭이 있습니다. 현재 무역협회 기준은 1278억이니까 저희가 지금 추계한 거는 약간의 과소추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석 대상을 활용해서 총 손실액, 그래서 수출액 곱하기 수입 수요 탄력성 곱하기 관세율을 했을 때 204억 달러의 총 손실액이 예상된다. 이것은 24년 한국 GDP의 약 1.2%의 큰 충격이다. 그리고 전체 손실률은 26%, 약 한국에 대한 국가 관세인 25%에 근접한다. 하지만 자세하게 품목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한국의 24년 대미 10대 품목인데요. 이 10대 품목 중에 관세가 25% 또는 그 이상을 적용받을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상품 품목은 87로 시작되는 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액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데 수출액 기준과 예상 손실액 기준이 대충 비슷하고요. 손실률에서 차이가 나는 건 관세가 동일해도 수입 수요 탄력성이 다른 경우에 더 큰 타격이 있다. 더 쉽게 미국의 국내 또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큰 타격이 있다. 예를 들면 손실률이 그 870323 같은 경우에는 26%지만 870322 같은 경우 그 소형차인 경우에 34%에 육박한다. 이런 식으로 품목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별로 이걸 민감하게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기계류 및 전자제품 또 상위 4개의 품목만 보면 이런 형태로 굉장히 큰 25% 이상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HS2 단위로 산업별로 이게 챕터라고 부르는 산업별로 그 피해를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산업은 현재는 자동차 및 부품 HS87로 시작하는 약 322억 달러 수출 중에서 9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손실률이 28%가 되고요. 기계류 HS84로 시작되는 기계류가 약 219억 달러 중에 56억 달러 손실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HS85로 시작되는 전기기기, 유기화학, 플라스틱류도 20% 이상의 큰 손실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고무 제품이나 부품, 타이어 이쪽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고무 제품 같은 경우도 약 27.5%의 손실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연관 산업 같은 경우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이 트럼프 관세를 버텨낼 수 있을 건가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한국 경제 이 생태계에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크다.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일수록 이 버텨내는 힘이 더 강하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초고탄력, 즉 수입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은 예를 들면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100%가 넘어서 사실상 계산대로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기업이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생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선생님이 박 교수님이 말씀해 준 거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는 현재 국가별 차등 관세와 품목별 일반 관세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박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 차등 관세는 협상용으로 언젠가는 10% 보편 관세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면 10% 보편 관세를 향해서 협상을 하되 지금 우려되는 건 세 번째 포인트인 미국 무역법 232조를 이용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만 포함을 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부분을 품목별 관세로 따로 차등으로 부과하겠다. 국가와 무관하게. 이럴 경우에 한국이 주요 수출품들이 품목 관세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별 차등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이중으로 맞는 그런 어떤 이 이중 더블 제오포디 같은 그런 피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양쪽에서의 우리가 좋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수출 시장 다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마치 중국으로부터 이 사드 제재를 받았을 때 그 기회를 오히려 우리가 중국 시장 외의 시장을 찾는 기회를 활용했듯이 이번 기회에도 역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다른 그 수출 시장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특히 아세안, 인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 시장을 진출하는데 이미 확보된 FTA와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의 교두보 전략으로 이 지역별로 중요한 교두보 무역 국가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FTA 협정이나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협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산업 맞춤형 대응인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현지 생산,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옮기게 되면 산업 공동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경제안보 클러스터 웹사이트에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품목별로 가로축에는 상대국이 세계 무역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 세로축에는 상대국이 그 국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 의존도.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취약성 영역인데요. 이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면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크기는 수출액을 나타내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훨씬 3배 이상의 높은 취약성을 상대국에, 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의 양자의 비대칭적 구조를 명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크리티컬한 그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 대 49%라는 이 취약성의 차이가 앞으로 관세 전쟁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게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철 원장님. 저는 사실 그 지난 2월, 3월 2달 동안 워싱턴 D.C.에 좀 머물면서 현지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고 또 그 현지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 반응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리고 또 이 업계에서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활동을 조금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일기 때하고 다르게 많이 했고 미국 그 현지에서도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코노믹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이제 횡행하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박정 교수님이 8년 전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경제에는 뭔가 악영향을 주고 좀 불경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경기처럼 이 엄청 지금 또 사실 바이든 때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갑자기 이런 그 행사나 이런 세미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뭐 한편으로는 좀 하여튼 다른 감정을 갖게 만들고요. 사실 제가 2달간 있으면서 이제 띵크탱크라든가 뭐 로비 펌이라든가 PR 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한국이 특히 이제 뭐 개별 기업에서 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부분이고 정부에서 하는 건 다른 게 있겠지만 경제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사실 그때 그냥 탱크탱크에 있는 어떤 그 미국 친구하고 같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 관세를 얼마 정도를 매길까 한국에. 이제 저희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관세 차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 차이가 한 3, 4% 정도 되지 않나?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가치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한 10% 정도 있으니까. 그럼 13, 4%인데 거기다 이제 비관세 장벽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한 10% 정도 해서 한 20몇 %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5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특히 25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렇게 뭐 그거랑 관계없이 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활용하는 방식 그 목적은 첫째는 협상 수단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벌 또는 제재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거시경제 정책 이제 텍스컷에 대해서 이제 그 레버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지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특히 트럼프와 가까운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하거나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원하는 그 특정한 그런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심각하지 않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막 들어오고 막 행정명령 막 나오고 하니까 제가 현지에서 보고 또 현지에 있는 분들이 얘기는 한국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막 달려드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언론에 나오지만 미국 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보도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없었던 점에서 오히려 사실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대응은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컨트롤 타워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민간 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계라든가 다 이런 데들하고 같이 그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우리 그 박종희 교수님도 발표하시면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퍼머넌트 샥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퍼머넌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수출이냐 투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지금 트럼프 관세가 뭐 4년을 갈 건지 아니면 몇 달 만에 끝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관세는 좀 다른 문제지만 자국 중심주의라는 기본 원칙은 계속 갈 거다. 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사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저는 그 트렌드는 계속 유효할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통상정책의 기초도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원팀 코리아로 하면서 패키지 딜 같은 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패키지 딜이라는 건 뭐 군사 안보 이런 것까지 포함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투자는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난 2, 3년간 대미 투자가 우리가 거의 넘버 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건 또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기술 협력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저는 협상 시작은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빨리 타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최선이겠죠.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한 결과가 최선이었냐 하는 데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상을 이제 뭐 빠르게 시작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먼저 하고 있죠. 근데 다른 데들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할 필요도 있고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들하고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 세이프한 그 세이프티 조항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박정 교수님께서 뭐 상상할 초월하는 정도의 관세를 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너무 예상한 대로 했으면 재미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생 같은 대응을 하면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트럼프는 굉장히 이단화적인 거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판을 완전히 다 흔들고 원래 없던 뭐 상호 관세니 품목별 관세니 이런 걸 줬잖아요. 올려놨잖아요, 테이블에. 우리가 그걸 우리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면 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고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데서 우리는 뭘 내줄 거고 내주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범생 같이 하면 안 되고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상태를 리마인드 시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익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줄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물론 줄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뭘 받을지 이런 것들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미 FTA를 좀 활용한다든가 산업 협력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팅스 상무장관하고 이미 이제 2차례 만났고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국을 산업 협력의 파트너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한미 산업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첫째는 보완적인 협력. 그래서 미국의 IP 설계라든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제약 바이오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재건형인데 미국의 산업, 제조업 산업 중에 그 쇠퇴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같은 경우고 조선 산업이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방산이라든가 이런 그 MRO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 확산형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을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대표적으로 양자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형 그 SMR 모듈 원자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공급망 구축.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뭐 처음에 개회사 하시면서 강원택 원장님께서도 이제 국제 질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공급망 안정성이라든가 안보를 연계시켜서 미국하고 또 우방국들과 같이 어떤 그 산업 동맹이라든가 LI 쇼링 이런 걸 하는데 특히나 이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원료, 백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런 데서 우리가 산업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아무래도 오늘 나온 이유가 어떤 기업의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오늘 제 역할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좀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학적 좀 뭐 지식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보면 과거 이제 한 20여 년 동안에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체계가 이제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이제 종식이 되면서 1944년에 브레트 우즈에서 이제 새로운 무역 세계 경제 질서 즉 지금과 같은 좀 더 개방된 무역 질서 속에서 좀 더 교역을 많이 하는 글로벌 체제로 가자로 왔으니까 이 시스템이 한 80년 된 것 같아요. 기업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뭐 이 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이러한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계속 지속 발전해 왔습니다. 최적화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이걸 만들어서 가급적 많이 수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주로 이제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이랄지 화학, 뭐 자동차, 여러분 아시는 하드웨어, 전자 이런 것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산지는 국내입니다. 당연히 해외에도 공장이 있지만 사실은 주력 생산 공장은 국내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생산 인력에 체화되어 있는 이제 효율성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80년 동안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전면적으로 지금 위기에 도달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여기 쭉 나오고 있지만 관세가 일반화된 보호무역지배가 됐으니 한국에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라는 전략이 계속 가기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전 세계에서 협의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협의되냐에 기업이 관심이 없어도 되지만 지금은 양자 또는 기업 간 협상까지 들어오니까 이것도 전에 없던 거고요. 이러한 이제 세계 무역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이 제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제품이 과연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냐 이런 것도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이제 기업은 요즘 특히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이제 목표인데 모든 성장 동력 하면은 항상 따라나는 게 인공지능이고요. 저희 SK가 다행히 이제 하이닉스의 그 HBM이라는 메모리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이제 인공지능을 끌고 가는 기업들과 지금 같이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보면 그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공장도 개념이 바뀌고 제품도 바뀌고 뭐 비즈니스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지정학적으로도 기업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단지 경제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를 경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또 미국의 트럼프 최근은 이제 탄소 화석 연료의 에너지를 더 많이 늘려서 공급을 늘려버리니까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은 이제 이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냐, 비즈니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되게 지금 복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뭐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내수도 줄지만 인재. 사실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업은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리셋해서 봐야 되나? 예, 이런 고민까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은 이제 주어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 상수니까 이거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글로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하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의 생산 공장을 어떤 제품의 생산 공장을 얼마큼 둘 거냐 이게 글로벌이 되어서 완전히 말은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 내부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글로벌을 하고 있다. 이걸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판이 계속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될지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아까 보편관세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해피한 게 많은데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립을 갖고 있는 건 전략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편관세로 해결하는 게 아닌 별도 항목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바로 그 전략 상품의 대부분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전략 산업이 뭐냐? 철강,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조선만 빼고요 다 주력 산업이 전략 산업입니다. 여기는 보편관세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여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협상을 만약에 가면 항상 협상력이 부족하죠 기업은. 좀 더 많은 협상력이 가지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수록 기업에게는 매우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또 대응할 수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항상 부러운 게 EU 같으면 유럽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큰 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기업들도 협상할 때 상당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품 제조업 중심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파트를 빠른 속도로 경쟁 있게 끌어올릴 거냐 이것도 지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만드는 산업 지형의 변화가 워낙 크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의 공식을 다 바꿔야 돼서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파격적으로 어떤 이런 걸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공공섹터에서 만들어준다면 이 새로운 인공지능이 만드는 또 이 새로운 지형에 대해서도 좀 더 또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현 교수님. 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먼저 아마 이런 그 일종의 관세 정책이 나온 배경을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 미국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미중 패권 경제의 핵심이 첨단 기술이다. 그런데 이제 미중 간에는 워낙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 경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국을 좀 주단식적이 뭐냐 첨단 기술이다. 그래서 뭐 마당은 작게 하고 담은 높게 하고 그런 전략 펼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전략의 딜레마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심하고 무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재정 적자로 볼 때 미국이 해마다 지출하는 이자의 비중이 미국 정부 수입의 한 15%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 국정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일본이 그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GDP 대비 제일 높을 텐데, 근데 일본은 낮은 금리로 인해서 부담을 좀 줄였어요.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일본처럼 그런 경로를 택해서 전체 스톡은 부채가 많지만 이자는 줄일 수 있겠냐? 그게 어려운 것이 기축통화니까. 이게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영향이 상실되니까 이 걱정인 거죠. 결국 이 첨단 기술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버틸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버틸려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마 트럼프가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그 관세라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런 보고서 같은 보고서가 나와서 일종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관되게 정리한 시각을 미국의 그 정책 결정자 갖고 있지 않은가. 그래 볼 때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실현 가능한가? 아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즉 의도대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 함정을 돌파하려는데 이 5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겠죠. 아마 박정 교수님 발표처럼 이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보복 조치만으로서도 이 높은 관세율을 계속 유지하기가 버거울 것이다. 그 두 번째가 있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자본시장 충격입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 충격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미국 정부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함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충격입니다. 결국 이 소프트 데이터, 즉 지금은 퍼셉션만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미국의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킨다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그 미국 내에서 많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년 말에 있는 중간 선거겠죠. 저 경제 충격까지 커진 마당에 이런 정책 계속 하다가는 공화당이 완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트럼프 2.0 정부의 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저는 지정학적인 충격 같습니다. 이렇게 이 높은 관세가 유지가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내부적일 건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일어날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사건까지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가져올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높은 관세율이 가지고 온 파급 효과가 아웃 오브 컨트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예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해서 계속 미국과 EU 사이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러우 전쟁에도 파급이 될 겁니다.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겠죠. 즉 EU와 미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겠나? 좀 더 버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대립이 깊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 문제도 관계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갖고 올 여파라는 것이 당장 미국의 적자만으로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훨씬 커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한 관찰 포인트고, 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불확실성의 도입이 요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볼 때 일반적인 시나리오,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예측은 잘 못합니다.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라이크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저는 보편 관세 10%는 유지될 것 같다. 하지만 상호 관세 중에 상당한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사라지거나 대폭 경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 첫 번째는 앞서지만 뒤서자고 생각합니다. 즉 아마 조기 협상을 미국 정부가 바랄 것 같아요. 이 중국이 보복 조치를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 흔들리니까 일단 조기 성과를 가시성과를 내놓아야지 이렇게 미국 시장도 안심이 되고 또 미국의 유권자들도 지지할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좀 협상을 미리 좀 조기에 할 대상을 꼽았지 않습니까?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저는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우리 내부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그리고 처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 또 예상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전략은 이제 앞서 그룹에 들어가되 다른 나라 하는 것을 보고 사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떤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역 면에서 중첩이 되는 일본의 협상을 자세히 보고 그 뒤에 하자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드는 잘 준비하되 그래서 앞선 협상국에 들어가되 일본 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이 한 결과를 우리 벤치마크 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 아까 앞에서 정철 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카드가 많거든요. 얼마나 이 협상에서 미국이 동맹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특히 중국 대응에 중요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키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중시하는지,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첨단 제조업 생산량이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의 첨단 제조업의 그 성장과 또 미국이 바라는 그런 문제를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본 방위상이 원 티어터 이야기를 한 거는 아마 협상을 염두에 둔 일종의 안보와 이런 협상 간의 연결 지점을 모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점까지 같이 가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응을 할 때에 경제 관련 부처 모이지 말고 다른 뭐 국방부나 외교부나 모든 부서 다 모여서 우리가 이때 얻어낼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더 먼저 고민해서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과 상생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뭐 약속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바람직한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세계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보고서 그 고를 향해서 우리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 어디를 편들 것인가 그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한 생각하는 세계 질서가 이건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게 아마 미국에도 더 호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을 같이 짜서 대응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좋은 말씀 주셨고 이에 근거해서 뭐 제 사회자가 제가 미리 몇 개 받은 사전 질문도 있지만 여기 패널 참석분들께서 듣고 하고 싶은 제기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를 열어서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먼저 하나를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좌담이다 보니까 약간 학술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하고 아주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을 거칠게 하고 막 아주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의 경제팀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트럼프 관세전에 이론적 근거가 있느냐? 이론적 근거가 있냐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아마 방송 코멘터가 했던 말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할이 계란을 막 몽땅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벤센트 재무장관한테 오므라이스를 만들어라. 계란을 다 계란 폭탄 터트린 다음에 이걸 잘 섞어서 양파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아주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요리법, 레시피가 있다는 뜻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영역에서 뭔가 이론이 있지 않겠냐. 배우 이론이.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까 언급하신 스티븐 미란 보고서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보고서를 다시 주목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안보랑 경제의 연계 문제 그리고 그 인위적 통화 가치 조정 같은 뭐 연구체를 발휘해서 국제 통화 협정을 모색하자. 근데 이런 것이 정말 일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비합리적인데 우리가 어거지로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경제학 전공하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제 교수님들이 더 자세히 말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티븐 미란 천명 보고서 나왔을 때 워낙 심상치 않은 내용이라서 그걸 요약해서 한국에 뭐 일찍 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미란 보고서는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마이클 패티스라고요. 옛날 콜롬비아 대 그쪽에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패킹대에서 한 10몇 년간 가르치는데 이분은 이제 국제 캐피탈 플로우나 뭐 교역 이런 데에 대한 아주 정리가 잘 된 분이죠. 이분이 한 6일 전에 그 FTA 기고한 글을 보면 이분이 이제 통상 전쟁은 뭐 클래스 워다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아주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했던 글로벌 불균형, 제가 아까 말했던 글로벌 불균형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그 고착화가 됐고, 이게 적자와 흑자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적자국이 이제 여러분들이 코멘트했다시피 적자국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티핑 포인트에 갔는지, 그리고 그러면 적자국이 티핑 포인트에서 이거 해소를 하려면 스스로 자기가 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소비 경제 쪽으로 미국이 너무 그렇게 그 한쪽으로 오랫동안 경사돼 있다. 그건 뭐 내부적으로 자기가 개혁을 해야 되지만 국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양방이거든요. 흑자 적자는 서로 어떤 이렇게 거울의 양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흑자국이 중국으로 예를 들면 중국이 아주 불균형한 내적으로 되게 불균형한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소비를 억제하고 지금 제조업을 일부러 만든 거니까 그걸 공기업 개혁이나 여러 가지 국내에서 소비가 스스로 적정한 크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하지 않고 그걸 바깥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수출로 규모가 작고, 대한민국 아시아 4마리 농정도 세계에서 그런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중국은 몸집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큰 상태가 그런 왜곡된 모델을 너무 오래 끌고 가니까 이제 저쪽이 이제 저기 힘들어진 경우인데, 그래서 패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적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는 나라가 흑자국이 미국 자산을 사잖아요. 보유고 같은 거를 미국의 보유고에 그다 싸놓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와 미국의 자산을 싸는 거를 접근을 차단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란 보고서는 그보고 그렇게 세련되게 말을 하지 않지만, 패티스는 그런 강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교육 체계 내에서 그쪽에 교정이 안 되면,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쪽으로 글을 써놨거든요. 패티스는 그 2단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국제 경제학 쪽의 프레임워크에서 매우 익숙하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미란이 쓴 글은 매우 이제 100년짜리 제로 쿠폰 국채를 안기고, 그 다음에 국채 이자를 차등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테크니컬 디폴트다, 그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 국제 경제 체제에 이게 결국 이제 균열이 오고 자율적으로 이제 그 WTO 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중국을 가입시키고, 이게 미국이었잖아요, 과거에. 미국이 2001년에 블레싱을 해서 거기에 이제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깨잖아요. 그거는 뭐 질서 자체가 보통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선순환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저렇게 자기 그 내부적인 그 개혁을 미루고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덤핑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의 한 60~70%가 중국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그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을 하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게 뭘 기대하고 이런 거는 어려워서, 저는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그 자체로는 뭐 말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내적으로 좀 이론적으로도 너무 그 이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경청하고 같이 미국의 고민을 서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로 특히 중국이 바라봐야 된다,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와서 뭐 저는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서, 또 이런 행사를 뭐 주관해 주신 전략원 쪽에 이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 이게 뭐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벌써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좀 상당 부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앵글에서 현재 일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확실성을 전 세계 경제에 지금 던진 거죠. 뭐 미국 경제를 포함을 해서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 국채로의 수요가,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화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것이 기존의 보통 많은 위기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켓이 그 부분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현 체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달러가 안전 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스스로도 인정을 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뭐 중국하고의 그 관세는 더 올리지만 뭐 다른 나라의 관세는 이제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로 자기가 뭐라는 얘기했냐면 이 국채 시장의 금리가 급등한 부분, 다시 얘기해서 미 국채를 막 많은 국가들 또 여러 주체들이 이제 파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좀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존에 있었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다시 김 차관님이 말씀한 거하고 조금 연관된 부분, 요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을 미 달러화가 지금 사실 굉장히 강하죠. 뭐 1,400 얼마 한 1, 2년 전만 해도 1,200, 300도 잘 안 올라갔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미 달러화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져 버리면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관세를 빼도 엄청나게 외국에서 뭐 수입하는 게 비싸지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이 훨씬 싸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생겨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 부분이 미국이 의도하는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이런 혹은 미란 보고서를 아까 제가 뭐 구체 언급하지 않고 이제 혼란스러운 내용의 일관된 정리였다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제 마이런 보고서를 보고 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경제학적 평가할 때 여러 엘리먼트들이 같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안 맞다고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는 내용인데 그를 나름대로 일관되게 정리를 했어요. 즉 1기 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뭐 테리프에 대한 일종의 그 피스밀한 어프로치라 그러면 지금은 그게 상당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걸 풀지 않으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경종을 울리면서 관세, 환율, 미국 제조업 이런 거 연관시킨 그 정리를 참 잘한 보고서 같아요. 하지만 이 구체 내용을 뜯어보면은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처럼 미국의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태클하지 않으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종 올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좀 더 미국이 일찍 직시하고 훨씬 그 이전 정부부터 태클해야 되는데 it may be too late. 하지만 지금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이 보이는 면에서는 저도 긍정평가합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정책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상관세를 때려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의도치 않은 그 큰 뭐 콜렉터럴 데미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국 대응이 중요하고 무역 적자 감소가 중요했다 그러면 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덤핑을 좀 하지 않도록 막자. 이건 아마 중국을 제외하면 한 나라가 컨센서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과잉 제조업 생산을 덤핑하는 문제를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접근해서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숨 쉬지 못하는, 그래서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좀 버든 쉐어링, 그 부분은 마이런이 허드슨 연구소 가서 한 연설 보면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버든 좀 쉐어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버든 쉐어링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조정을 위해 해서 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나이스한 어프로치를 하면서 갔으면은 이 자본시장 충격이나 불확실성을 좀 적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방식인지, 저 계란을 먼저 깨뜨린 다음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선호인지, 아니 미국의 전략적 미스테이크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 같습니다. 김병현 교수님께서 약간 트럼프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 들어와서 이건 진지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거는 오바마 때 사실 그 전략적으로 그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시도가 있었는데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이게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하다 보니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가장 많이 썼던 그런 그 정책들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을 오바마 정부 말기에 이미 입법화시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시기에 대해서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미란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작년에 이제 뭐 나왔는데 11월인가 저희가 그 피터슨의 아담 포젠 소장하고 세미나를 한 8월 정도에 했습니다. 7월, 8월 여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 포젠 소장이 이제 플라자 합의 2 얘기를 해서 뭐 국내에서도 좀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했었고, 미란 보고서에도 이제 그 마랄라고 어코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뭐 그 실현 가능성이 있네 없네, 뭐 그때 또 플라자 합의할 때하고의 그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그 트럼프 정부의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학적인 이론을, 물론 뭐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우리가 그걸 뭐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제가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센트 장관이나 뭐 누구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제대로 얘기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사람을 또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만들고, 그걸 들으면서, 이분은 이제 거의 읽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뭐 베센트 장관 나가가지고 뭐 그 언론에다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그거 아니야, 그럼 그냥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실상 리얼리티를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뭐 그들이 무슨 뭐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어떻건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잘 분석을 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다이내믹, 그런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잘 보면서, 그리고 지금 갈수록 약간 트럼프 정부나 이런 정책이 좀 과도하게 일단 간 부분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조급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주고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협상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연관돼서 약간 또 질문 중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결국
발표자께서 그 중국 문제를 하셨는데 미중 간의 한국의 입장에 대한 또 김병현 교수님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결국 한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경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이제 결단의 시기가 온 게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미국의 국가 채무 문제도 있고 무역 불균형도 있고 뭐 미국 제조업 육성 부활도 있지만 결국 중국 견제라는 기조가 강하게 깔려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관세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대표적인 이 중국 우회 수출국이 강하게 얻어맞고 있고 그리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고에서 또 벤센트 재무장관 코트를 해서 미국이 무역 앞으로 몇 주 동안에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협상에 이용해서 중국 견제, 중국 고립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수출 통제까지 협조해 달라는 압박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올 텐데,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기자재 제품을 가지고 여기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해서 수출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미국에서 압박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상황에서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또 죽냐 사냐 문제, 저희 같은 안보 동맹을 미국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할 상황을 가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경제학자 중심으로 모아놓고 우리 박정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전략으로 앞 그룹에 있대 먼저 하지 말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건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프로젝트 2025에 언급을 했을 때 그거보다 사실 더 걱정했던 건 룰스 오브 오리진, 즉 원산지 규정을 완전히 세세하게 뜯어고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이제 나프타에서도 그렇고 한미 FTA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속 재개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이 진짜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탈중국화 하려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은 원산지 규정인데 그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상이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진짜 중국으로부터 오는 제품이 현지에서 몇 퍼센트나 다시 재가공되는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한다면 아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국가들은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급망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큰 비용을 치르게 돼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관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도 촉박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결국은 예외로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로 그 약간 미국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홈디포 때문이다. 예. 홈디포에 납품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홈디포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홈디포라고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이게 건축 자재나 실내 이런 거를 파는 미국인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특히 이제 그 중산층들이 아주 애용하는 그런 대규모 마트인데 거기 가격이 만약에 2배 이상으로 또는 3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중간 선거를 비롯해서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타격이 커질 거기 때문에 홈디포가 베트남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그 원산지 규정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또 아세안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미국이 불편해하는 형태의 협력을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 왔던 그런 큰 그림이 저는 통화협력, 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래터럴에서 기초에 놓은 통화협력, 거기서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과 아세안에게 똑같은 보팅 파워를 주고 한국이 그거보다 약간 작은 보팅 파워를 주는 아주 중요한 설계를 해놓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있어서 통화협력의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제적인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국제적인 자본시장이 위험해질 때 아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의 그런 공동 방어 기제는 현재 그런 틀밖에 없는데 아주 현재는 기금 자체가 작은 수준이고 결국은 목표로 하는 것은 아시아의 모니터리 펀드를 향해 가가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현재 이제 다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 협력이나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착자들이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보호주의가 바로 국수주의, 배타주의, 외국인 혐오주의와 같은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잉태하는 그런 썩은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그런 식의 문화가 이미 어느 정도는 등장을 해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런 문화적인 협력,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시민사회, 엘리트, 그다음에 다양한 학계 이런 교류가 조금은 더 증가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배타주의, 국수주의, 외국인 혐오주의를 한중일과 아세안이 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했던 짧은 연구 중에 미국에서 있던 아시안에 대한 그런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미국 국회가 미국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레졸루션을 통과하는 상징적인 조치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그런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런 문화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면서 장기적인 협력을 좀 준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저는 아까 이제 제가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CPTPP 가입 추진입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중국 관련한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국제 무역 통상 쪽이 제 주 전공 분야니까 정말 모든 국가들이 다 시장 경제를 뭐 완벽한 시장 경제를 하진 않더라도 거의 시장 경제를 상당히 강화하는 가까운 너무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 그 뒤에서 너무 큰 부분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중국과 같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로덕티비티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분업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생활 수준도 우리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최소한 뭐 최근까지 중국의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정 산업들을 강화시켜 온,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통해서 뭐 정말 어떤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 그 생산 커패시티가 너무 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연은 아니죠. 우연은 아닌데 예를 들어 대량 생산 체제, 제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이제 경쟁력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된 산업들이 한국이 그동안에 계속 경쟁력을 갖고 있던 산업들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협력을 잘 해나가고 이게 다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뭐 체제를 만들어 김병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비전들을 갖고 해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만약에 한 5년 정도 내에 우리가 이제 그래 협력이 중요하지 해서 모든 우리 가드를 다 내리고 완전 자유무역을 이제 뭐 중국과 다 같이 한다. 아마 한국의 산업 공동화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지원하는 레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경쟁력을 갖춘 사람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왜 그러면 CPTPP냐? CPTPP는 원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축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지나친 어떤 산업 정책들을 펴기 어렵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 소위 세이프티망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뭐 이제 8년 전이죠.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정명령이 CPTPP가 아니라 TPP 탈퇴였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러면서 미국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PP는 TPP의 DNA를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중국도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그냥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CPTPP가 한국이 여기에 가입해서 예를 들면 CPTPP 자체에도 사실 글로벌리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더 많은 가입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이게 이제 백도어 그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질서, 건강한 교육 질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 FTA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한국은 정말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CPTPP 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왜냐하면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큰 메가 FTA에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강력한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이제 교육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자지만 저도 국제 정치를 하고 중국 또 미중 관계를 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측은 사실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 쉽게 굴복을 하지 않고 긴장이 고도된 상황에서 아마 협상에 들어갈 텐데 특히 이제 이 문제가 터질 경우에 미국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각 지역구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하지만 중국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작년부터 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부패 운동을 작년부터 다시 강하게 하면서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다 감시를 하고 호랑이뿐만 아니라 파리까지 잡겠다고 불만인 사람들 다 잡겠다고 해서 여기 쉽게 그런 작업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엘리트 정치 연구한 사람이 놀라운 거는 이 정치구원조의 스타이펑이라는 사람을 중앙 조직부장으로 바꿨거든요. 정치구원을 임무를 바꿔서 하는 건 거의 그런 일이 없던 일이 벌었는데 이 중앙 조직이라는 게 그 최고 엘리트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승진이라든지 그다음 후기자부터 하는데 사실 중국 레지미 입장에서 이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사회 불만보다는 엘리트 내부 불만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해서 그 작업을 잘 하고 있어서 이 남대로 이게 장기화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중국 내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거쳐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아마 또 다른 나라도 아마 투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중국도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피즈먼트 유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그 주변국과 협상을 기회를 줬는데 이거를 저희 나라에도 아마 올 것 같다는 인상이 들고 그게 왔을 때 중국 내부의 문제들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중국이 해야 될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저희가 내서 이것도 주변 국가들이 협상 카드로 중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양자 간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중국과 협상이 힘듭니다. 굉장히 대국으로서 자세가 높아서 그래서 아마 결국은 소다자 아니면 일본과 같이 한미 중일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소다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CPTP 같은 그런 멀티레터럴한 다자 협상에서 중국이 조금은 자세가 협상에 할 때 레버리지가 저희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중국이 특히 중국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수출 주도의 경제로 계속 발전할 경우는 언젠가는 부딪히고 분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수 국내 소비 중심으로 이 모델을 바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 외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압박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사실 중국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동맹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지금 다른 분들 말씀하신 CPTPP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동력이 거의 상실됐었던 게 이제 한중일 FTA거든요. 뭐 사실 요즘 뭐 WTO나 FTA가 뭐 우리 통상하는 분들 사이에서 거의 얘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FTA의 그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FTA의 동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또 중국에서도 또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 있고 최근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 때 한미일 그 삼각 그 연대 이 부분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서 물론 뭐 앞서 뭐 전략적 모호성 뭐 옛날에 얘기하던 뭐 안미 경중 이 시대는 지나긴 했으나 여전히 그리고 우리 그 손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가 1대1로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대인데 어쨌든 삼각으로 하면 훨씬 더 좀 우리한테 그 레버리지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양쪽으로 다 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예. 전 그 굉장히 일반인 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입장에서 오늘 그 자담회를 꼭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자담회가 좀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단절된 정보들을 오늘 잘 정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의 자리가 좀 더 발전적인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으면서 가졌던 미국에서의 경험과 오늘의 질문을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 그 답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그 단기적인 대응과 또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부딪혀야 되는 장애 요인이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 대응할 거냐는 좀 이제 시기적 상황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걸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진단이 좀 우선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현재 정부가 다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것도 그 제언을 해주실 때 과연 현 정부 부처의 조직 형태로 가능한 건가 아니면 새로운 조직 변화가 좀 필요한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지 정부 부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정부 부처의 김영 차관님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서울대학의 역할이 필요하고 서울대만이 아니라 이 싱크탱크의 조직들을 좀 통합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미래적 대응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병현 원장님께서 국가미래전략원장 전임 원장님이시니까 그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국가적 역량에 대한 좀 그 말씀을 해주셨겠고 그에 대해서 그 경제계에서 보실 때 정부와 그 학교에 대한 기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부총장님께서 다루셨는데. 예. 그 오늘 토론에서 나왔지만 사실 아까 우리나라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했지만 이 지금 오늘 많은 논의들이 제가 처음에 발제도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 국제경제 체제 이런 다분히 이제 경제학 뭐 무역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이 꽤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 사실은 이제 잠깐 나왔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이슈가 글로벌 넘버 1, 2 간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도전자가 항상 뭐 글로벌 패권국은 부침이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그 도전자가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모든 게 다릅니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상당히 많이 이게 수렴될 줄로 알고 이제 많이 중국을 그렇게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판이하게 다른 세계관이고 점점 몸집이 커질수록 실체적인 그런 도전이 된다는 걸 자각하고 사실 이제 뭐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사실 미국 조야의 지금 대중 정책이 저렇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차원이 더 부각이 될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중국이 제스처를 하고 뭐 줄이는 그런 거가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그 지정학적 패권 갈등 그 차원에서 중국을 떨어뜨려 놓고 근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발전을 이렇게 지체시키겠다.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큰 어떤 대결적인 상황이 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제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국이 자체 내지는 핵심 우방의 그런 제조업적인 그런 자립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겠다는 게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이 점점점 이제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안보, 외교, 지정학, 경제가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처음부터 논의할 때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단절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부처와 권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가버넌스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 워낙 이 문제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크기도 그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누구든지 다음에 이 문제를 한 5년간 다뤄야 될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처의 통합적인 부처 간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만 이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뭐 부처를 어떻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2차적인 걸로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옆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가장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 NSC라는 게 있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고 키신저부터 뭐 모든 사람들이 국무장관보다 사실 국가 NSC 의장이 그 나라의 하나의 외교 정책을 다 상징하는 브레진스키가 떴고 키신저가 또 그러는데 그것도 있지만 NEC라는 것도 있어요.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이라고 그 이코노믹 카운슬이고 NEC와 NSC가 아주 거기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통합돼서 움직입니다. 세계 전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실이 있고 정책실이 있지만 서로 그렇게 저도 거기서 많이 이제 양쪽도 다니고 그랬지만 거의 교류가 별로 없어요. 별도로 위에 보고를 하거든요. 뭐 대통령이 그걸 종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아마 좀 그 내의 구성원부터 회의체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에게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그 리더십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걱정하는 것처럼 그 리더십 있는지 좀 걱정이 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이 지금 리더십을 다시 뽑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를 이렇게 좀 잘 뽑으면은 리더가 국내와 국외 이런 문제를 통합해서 뭐 정치, 경제, 안보, 과학기술까지 엮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2차적으로는 정부 부처 내에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은데 뭐 그동안 그렇게 움직여 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지금 그 대표로 경선에 나오신다는 분들 중에 두 분인가가 그 우리 국가미래전략원 이름을 본딴 뭐 국가전략원 혹은 미래전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이렇게 이런 걸 만들면은 또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상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또 정부 눈치 보잖아요. 그런 조직이 되겠냐. 그 예전에 국가미래전략원 처음 개원식 할 때 오신 그때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조직을 국가 내에 만들면 또 하나의 돈만 들어가는 공룡이 되고 또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톱 클래스가 모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을 훨씬 더 강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간섭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분절적이 아니고 종합적이면서 연결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키우지 못했고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 큰 이렇게 우리 미싱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임 원장이라서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라고 우리 전 부총장님께서 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염 소장님 혹시 코멘트 하시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오늘 많은 논의가 이제 정부가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냐는 고민이 좀 많이 있지만 기업은 사실은 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총동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참조할 만한 과거 사례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밖의 상황이 예측이 좀 되면 좋겠는데 예측도 굉장히 잘 안 되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기업들은 지금 계속 매일 어떤 투자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도 뭐 기업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많은 기업이 그래도 이 난국에서 잘 트랜지션을 해야 국가적인 전체적 GDP랄지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그 기업들도 사실 다들 생존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또 뭐 많은 경우는 기업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또 막연한 기대로 약간 잘하시겠지라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업 혼자 아무리 기업이 커도 글로벌한 기업에도 혼자 이 문제를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는 기업이 아닌 파트도 이제 기업하고 진짜로 같이 손을 잡고 방법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기업에서 이제 비즈니스와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뭐 조직도 바꾸고 뭐 회사야도 바꾸고 막 이렇게 바꾸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은 계획도 착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미래가 자꾸 바뀐다. 그럴 때는 자꾸 처음에 답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성공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답을 만들고 빨리 실행하자 보다는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작전을 수정하고 고치고 또 그래서 또 실행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작전을 수정하고 하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되게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더욱더 절실하다. 그래서 기업하고 만약에 정부랄지 이런 공공섹터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이게 원 솔루션을 찾는 노력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인 의사결정이 뭐냐만 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다시 리뷰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거 좋은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이 이 전략적 예측 가능성, 전술적 예측 불가능성. 전략적 예측 가능성은 당분간은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지 기조는 계속 갈 것 같아. 목표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전술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쓸지
정말 변화무쌍할 것 같고 그에 따라 저희가 대응해야 돼서 아마 2차, 3차 좌담회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어떤 전략적 방향,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론의 장에서 대화,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요번 며칠 전에 저희가 전략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사실 지금 트럼프 시대 이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오늘 안 나온 이야기도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